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의 손윗동서 때문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변호사셨고, 큰아주버님도 아버님의 뜻을 따라 변호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은 공기업 회사원이어서 아버님이나 큰아주버님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저희 가족을 비교하면서 이간질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돈 잘 버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아들을 가졌으면서도 언제나 저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지만 형님은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더군요. 동서, 현수는 이번에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한다면서? 쪽팔리게 그걸 그대로 냅둔 거야? 고졸 은행원이 웬 말이야 정말. 저희랑 오랜 시간 대화 나누고 나서 결정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요.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이 쪽팔려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왜 상관이 없어? 현수가 우리 아들 태진이 사촌인데 말야. 힘들고 각박한 사회에서 사촌끼리 밀어주고 끌어줘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고졸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게 영 탐탁치 않아서 그래.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아들 현수도 본인이 계획하는 큰 그림이 있어서 선택한 거니까요. 형님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좋은 말로 포장해봤자 다 소용없어. 대가리 나빠서 대학 못 간 거잖아. 안 그래?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쏘리. 내가 순화해서 말해줄게. 현수가 동서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 그러는 형님 아들 태진이는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잘나서 재수하기로 한 건가요? 당연하지. 이번에 수능이 제대로 대박이 터졌거든. 1년만 더 하면 서울대는 눈 감고도 가겠더라고. 그래서 재수시키는 거야. 무식해서 대학 못 가는 현수랑은 급이 다르지. 동갑내기 사촌끼리 어쩜 이렇게 인생길이 다른지. 내가 현수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현수가 저렇게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애가 성격은 참 좋아. 아니면 바보 같은 건가? 손윗동 써인 저희 형님의 아들인 태진이와 저희 아들 현수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같은 학교를 다녀서 둘 사이에 걸친 친구들도 꽤 있었죠. 그 후에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고등학교부터는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현수는 사촌인 태진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공부보다는 빨리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태진이는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서울대 코스를 밟고 있으니 둘 사이가 자연스레 멀어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태진이의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태진이 말야. 이번에 수능이 너무 대박나서 재수를 한다면서? 엄마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신기하더구나. 대박이 났으면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지 재수를 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 무슨 소리예요? 태진이가 수능이 대박 날 리가 없잖아요. 제 중학교 친구들은 다들 태진이 수능 망해서 재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걸요. 큰엄마가 또 이상한 말씀하신 게 분명하네요. 나한테는 분명히 1년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재수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 집안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맨날 뜬구름만 잡는다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태진이 걔 수능 날 졸았대요. 답안지 작성도 제대로 못했다는데 대박이 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랬니? 제가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세요? 자기 실력에 비해 과도한 이상을 품고 살다가는 태진이처럼 망가질까봐 겁나서 그래요. 저는 제 실력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태진이처럼 놀고 먹으면서 집안 기둥뿌리 뽑는 짓만은 안 하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현수 선택을 언제나 믿지. 너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왔잖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태진이만 부둥부둥 하면서 감싸고 계시죠. 그런데 두고 보세요. 몇 년 안 지나서 걔가 어떤 인간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학생 때야 큰엄마가 전부 감싸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저희들도 성인인데 언제까지 큰엄마가 태진이 감싸고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수능날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태진이 사랑 돌림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태진이 말이다.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 더 대박이 났단다. 어머, 잘 됐어요. 형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가 말 한번 잘 꺼냈구나. 사실 이게 다 우리 큰아가 덕분이지 뭐니. 변호사 남편 내조하면서 자식 농사까지 저렇게 성공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머리가 멍청해서 둘 다 망친 어떤 며느리랑은 차원이 다르지. 네? 혹시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식하고 멍청해서 눈치도 없더니 이럴 때는 눈치가 백단이구나. 그래, 네 얘기다. 네 얘기. 너 아니라 더 똑똑한 며느리 만났으면 우리 작은 아들도 지 형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었어. 내 손주 현수도 적어도 고졸은 아니었겠지.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그이도, 현수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서포트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각자 원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행한 사람들로 만드세요? 너네만 행복하면 뭐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네 손가락질 한단다. 멍청한 며느리 들여서 손주까지 망쳐놨다고.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이제 우리 집안 희망은 태진이 뿐이라고. 이번에 태진이가 서울대 가면 우리 부부 재산은 전부 태진이한테 물려줄 테니 그리 알거라. 어머님 재산이니 어머님 맘대로 하세요. 제가 언제 재산 물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저는 그냥 저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돈 욕심 없어서 참으로 좋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 남편이고 아들이고 그 모양 그 꼴이지. 이제는 말하기도 싫다. 나는 태진이네만 보고 살 생각이다. 우리 태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태진이가 서울대 들어가는 건 집안의 경사인 건 맞죠. 그렇다면 그것만 축하하면 되는데 저희 시부모님과 형님은 꼭 저와 저희 가족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대단함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연을 끊고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친구들 무리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어젯밤에 태진이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태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싸움이라도 벌어졌던 거야?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대요. 그 친구가 서울대 합격했는데 태진이가 찾아와서 서울대 합격증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괜히 찝찝해서 주기 싫다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네요.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태진이도 서울대 합격한 거 아니었어? 왜 친구한테 폭력까지 써가면서 합격증을 달라고 한 건데?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만 종합해보면 김태진계 서울대 못 간 게 분명해요. 어제 서울대 합격증 뺏어서 포토샵 잘하는 친구한테 찾아갔대요. 합격증에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요. 태진이 걔 제 사촌이지만 정말 무서운 애예요. 어디까지 망가질지 감도 안 잡힌다니까요. 이 일을 어떡하니? 빨리 다른 어른들한테 알려야 해요. 서울대 합격증 뺏긴 그 친구 부모님이 기자예요. 일이 엄청 커질 거라고요. 학폭이랑 학력 위조까지 엮어서 기사 낼 거라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제가 봐왔던 태진이는 조용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태진이가 밖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웬일이야. 그렇게 싫어하는 나한테 연락을 다 주고. 아, 혹시 소식 듣고 나한테서 콩고물 떨어질 거 없나 해서 연락한 건가? 그런 거면 꿈 깨. 동서한테 돌아갈 콩고물 없으니까. 콩고물은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잖아.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집 우리 아들 명의로 돌려주신다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진이한테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서울대 합격이랑 아파트 명의 변경이 큰일이지. 그럼 작은 일이겠어? 동서 아들은 구린 유전자 물려받아서 대학도 못 가고. 불쌍해서 어째. 우리 태진이만 이렇게 잘 나가서 내가 동서한테 조금 미안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근본이 다른 걸 숨길 수는 없잖아. 형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지금 많이 웃어두세요. 곧 눈물 쏙 빠질 테니깐. 뭐? 태진이가 친구 때려서 서울대 합격증 훔쳐갔다는 얘기를 어머님이 아시면 어떤 반응이실까요? 동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도 알고 계셨네요. 이제 보니 형님이랑 태진이랑 한통속이군요.
형님이 태진이 보고 합격증 훔쳐오라고 시키셨어요? 제가 아는 태진이는 그 정도 일까지 벌일 수 있는 간 큰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동서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제발 어머님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무슨 소리예요? 형님한테 연락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먼저 톡 보내놨거든요. 방금 읽으셨네요. 그걸 어머님한테 왜 말해? 지금 어머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진이가 건드린 그 학생 부모가 언론사 기자라고요. 지금 기사 뜬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막으시려고요? 어머님, 아버님 도움 없이 형님이 전부 뒷수습하실 수 있으세요? 기사? 아니, 친구 물건 좀 가져간 걸로 기사가 뜨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학력 위조를 목적으로 친구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서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간 게 보통 일이에요? 태진이 전과자 되기 전에 어떻게 수습하실지나 생각하세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이 바로 형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을 보니 태진이는 수능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했는데도 형님이 끝까지 친구 합격증을 훔쳐오라고 두들겨 패서라도 가져오라고 시켰더군요. 지금 저희 집안에서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전부 다 사과하마. 큰며느리 그것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사람이 제 분수에 맞춰서 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법인데. 태진이 일은 어떻게 잘 수습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단다. 태진이도 잘못했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병원비 물어주고 다시는 그 동네에 얼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단다. 너가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일이 그렇게 커질 뻔했는데 형님은 도대체 뭘 믿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건지 모르겠네요. 말도 마라. 걔 머릿속에는 똥만 들었어. 우리가 나서서 사건 수습하고 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 태진이가 이제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유학 보내달라더라. 미국 가서 1년만 공부하면 하버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유학 자금을 달라는 거 있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 형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태진이는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한다. 이번 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 그리고 현수랑 태진이도 다시 친하게 지내게 해줄 수는 없을까? 현수가 속 깊고 순하잖니. 지금 태진이 옆에는 그런 친구이자 가족이 필요한 시기일 거야. 저한테도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태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나서 현수랑의 관계 회복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쪽 상처도 적지 않아서요. 그래,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직업으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내 잘못이지. 너한테 사과하마. 저희 아들은 고졸 신분으로 취직한 은행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이랍니다. 요즘에는 야간제부터 디지털 대학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제 아들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가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단단해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얽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서 친정엄마와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들 사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항상 사연 채널이나 사연 라디오 골라 들으며 쉬기도 하고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친정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평소 친정 엄마의 속을 많이 썩여왔고 그 중에서도 여자 문제가 제일 심각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바람나 집을 보름씩 비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정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긴 세월을 버텨왔답니다. 저도 제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과 다른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 평범하게 살다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전자제품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몇 개월 지켜보다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한 저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남편도 싫지 않았는지 저에게 고백을 한 것을 계기로 연애를 하게 됐죠. 내가 명수통에서 보낸 예단 목록 봤니? 이제 확인하려고요. 잠시만요, 어머니. 보내주신 게 이게 맞죠? 내가 보낸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 본다니? 아무튼 요즘엔 다 그 정도 한다니까 너도 그대로 해오면 될 것 같구나. 따로 꾸민비 안 받을 테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오고. 아니, 이건 그래도 너무 과한데요? 어머니 모피코트는 그렇다 치는데 어머니가 명품 가방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이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왜긴 내 나이 되면 그런 거라도 과시해야지. 멀쩡하게 자식 시집 장가 다 보내놨으면 여생 편하게 살다 가는 게 부모 도리 아니겠냐. 명품 가방이 좀 그러면 금반지나 금 목걸이로 줘. 일단 저 혼자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과하긴 뭐가 과해? 내 귀한 아들 훌륭하게 키워준 값인데. 너희들도 자식 낳아봐라. 내 심정 이해할 거다. 이해는 무슨 이해요? 어머니,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생전 접해보지도 않으신 명품도 과하고 정작 필요한 건 목록에서 아예 다 빼버리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야, 너 사람 참 웃기게 만든다? 내가 과한 거 바랬니? 내 친구들도 그렇고 복덕방 김씨도 이 정도는 받았단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현금예단도 별도로 해야 하고 죄다 어머니 치장할 것들이잖아요. 아무튼 해오라는 대로 해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니? 암튼 그런 줄 알고 있으마. 자기야, 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 봤어? 나한테 연락 오셔서는 이거 그대로 해오라시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네. 잠시만. 볼 것도 없어. 죄다 명품의 금덩이에. 아니 자신 치장하는 게 무슨 예단이야? 그러려면 따로 꾸민비를 달라는 게 맞는 거지. 현금예단을 1억씩이나 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당신 나랑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며. 근데 어머님은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니시던데? 아, 엄마가 뭔가 착각했나 봐. 내가 다시 말해볼게. 이건 내가 생각해도 과해. 당신이 잘 말씀드려봐. 복덕방 이 씨인지 김 씨인지 들먹거리면서 굳이 자기도 저렇게 받아야겠다는데 난 저거 납득이 안 가거든. 자기가 많이 속상했겠다. 일단 나 일 중이니까 내가 끝나고 연락할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와 남편은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을 남편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시어머니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셨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수구리는 눈치를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셨죠. 특히 예단 문제에 아주 민감하셨습니다. 혼수도 그렇고요. 어찌나 최고급 명품을 찬양하던지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결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와 남편인데 왜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은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시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죠. 너무나도 당당하게 과도한 예단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파혼을 선언할 정도로 조금 심하게 다투기도 했답니다. 웃긴 건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시어머니를 옹호했다는 거였죠. 예단은 아직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몰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대로는 너무 과해서 안 돼요. 아니 얘가 진짜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 당신,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어?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굳이 예단을 다 따져가면서 해야 해? 그럼, 따질 건 따져야지. 아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재벌집도 아니고 대충 상황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오냐고요. 밍크 코트? 다이아 반지? 어머니가 그런 걸 하기나 하세요? 어머,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아무리 동네 아줌마처럼 편하게 하고 다닌다지만 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야? 아, 그런 의미시라면 제가 단단히 착각했네요. 지금 자식 팔아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단으로서 가치를 매기기엔 지나치게 어머니 위주예요. 참나,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냥 이 결혼하지 마라. 자기야, 그냥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 못 해올 형편도 아니고. 그냥 큰 소리 내지 말고 해와주라. 와, 어이가 없네. 해도 해도 정도 것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너 중간 역할 잘하지도 못할 거면 끼지나 말던가. 저는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하겠네요. 예단 빵빵하게 잘해주는 부자 며느리 들이세요. 엄마, 나 미치겠어 진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머니가 예단 목록 보내주신 거. 누가 보면 재벌집이 결혼하는 줄 알겠다니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현금 예단도 다 따로 해오라 그러고. 1억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시나 몰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려니 이것저것 드는 생각이 많으시겠지.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 생각하면 안 될까? 달라도 너무 달라. 어쩜 돈을 그렇게 밝히시는지. 이거 자식 팔아 장사 미천 챙기는 거 아니냐고. 짜증나 진짜. 진정하고 마음 좀 가라앉혀. 원래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란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려. 그래야 나중에 너 할 말 생긴다? 결국 시어머니는 현금 예단만 7천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저희한테 보태주신 것도 없는 마당에 현금 예단을 7천만 원씩이나 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당시엔 남편을 사랑했고 모든 게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이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후에 더 큰 문제를 알아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아주 대단한 마마보이였고 굳이 말해야 하나 싶은 문제까지 모두 시어머니와 공유했거든요. 남편은 좋게 말하면 세상 모르게 순수한 거고 속된 말로 자기 앞뒤 분간 못하는 머저리 같은 놈이었죠. 그 중에서 제일 문제였던 건 생각 없이 내뱉은 농담에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고쳐지겠거니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결국 제가 정색하면서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마마보이같이 행동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땐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덕분에 한동안은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죠. 결혼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무시받을까봐 친정엄마는 으리으리할 정도로 혼수와 예단을 챙겨주셨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할 때 2억 주셨고 남편 결혼 선물로 새 차도 사주셨죠. 와, 장모님 이게 정말 제 차예요? 마음에 드나? 내가 직접 전해주면 좋은데 면허도 없고 차를 못 끌어. 내가 선물 느낌 나게 리본도 달아달라 했는데 예쁘게 잘 전달됐구먼. 장모님 차 고르시느라 애쓰셨네요. 그래도 이왕 사주시는 거 외제차로 사주시지. 야, 그냥 얌전히 타고 다녀. 이 상황에 뭔 외제차야? 새 차 사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내버려둬라. 얼마나 기분 좋으면 저러겠어?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점검받고 그러게.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옵션이면 BMW에서 이 정도 살 수 있어요. 외제차가 괜히 외제차가 아니거든요. 장모님이랑 나래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네요. 자기야, 적당히 해. 엄마가 자기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이따 집에 가서 보자 넌. 아휴, 내 승질머리도 알아줘야 해. 최서방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니. 하도 얄미운 짓 골라 하는 남편 놈의 주둥이를 얄미운 짓 할 때마다 한 대씩 때렸더니 삐쳐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저한테 말 걸고 아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가 모처럼 시간이 남는다며 우리 부부가 먹을 반찬을 잔뜩 해다 주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도 신혼집에 놀러 왔길래 다 같이 저녁을 차려서 같이 먹었는데 음식을 하나하나 평가하시더라고요. 듣는 제가 다 기분이 나빴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친정엄마도 뭐라 안 하는데 제가 나서버리면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셔서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 먹인다며 온갖 구박을 하셨거든요. 얘, 이 반찬들 다 뭐니? 엄마가 저희 먹으라고 해다 주셨어요. 저번에 쉬는 날에 갖다 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먹어보니 죄다 조미료 맛만 나는구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하시다니. 아니, 그럼 식당에도 이따위 반찬으로 장사를 하시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따위 반찬이란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어머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너야 너네 엄마가 해준 음식 먹는다지만 귀한 우리 아들은 이딴 거 못 먹인다. 그러게 여보, 장모님 음식 솜씨형 아닌데? 이래서 장인어른이 바람났나? 뭐? 지금 말 다 했어? 너 제정신이야? 울 엄마한테 요리 좀 배우셔야겠네. 바람난 남편도 돌아오게 만드는 손맛이거든. 야, 정도껏 해라. 지금 너 충분히 선 넘었어. 알아?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야라니. 너 그러다 우리 아들 한 대 치겠다? 지금까지 너 이러고 살았어? 미치겠네 진짜.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아무리 맛이 없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이렇게 걸고 넘어가서 이사달이 나게 만드세요? 왜 그렇게 저희 친정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했어? 너희 친아빠가 바람나서 집 나간 이유를 알겠네. 예로부터 여자가 집안 살림만 잘해도 남자가 집에 들어온다고 했어.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안 사도는 안 봐도 알겠다. 신경질만 내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음식 비법 전수받아. 혹시 알아? 장모님 식당도 더 잘 될지? 그 입 안 닥쳐? 왜 자꾸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거야?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나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신혼집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네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아쉬운 거 없겠지? 니네 엄마 평생 끼고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어라. 저는 남편에게 쏴붙이고는 그 길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러고는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친정엄마는 의연하셨어요. 노발대발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지 않아도 된다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같이 살 마음 없으니 쿨하게 갈라서라고 하셨죠.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며 되려 제가 기라도 죽을까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손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진작에 알았으니까요. 이혼 소송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하지만 소송은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도 작고 시어머니로 인한 결혼 스트레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더군요. 더군다나 저희 친정엄마까지 모욕했으니 이혼 사유로는 더할 나위 없었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대로 나랑 끝내겠다고? 응, 내가 한 말 뭘로 들었어? 난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인생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70년 넘게 너랑 살라고? 난 못하지. 그럼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내가 가짜로 이혼하자고 소송까지 하겠어? 더 이상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위자료도 안 받겠다며. 정말 나랑 끝인 거야? 사람 참 답답하네. 그래. 너 돈 없는 거 아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네 잘난 엄마랑 지지고 볶고 아주 행복하게 살라니까? 나 아직 당신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야. 제발 이러지 말고 생각 좀 고쳐먹어. 뭔 생각을 고쳐먹냐? 네가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적어도 그랬으면 이혼까지는 안 했지. 마마보이에다가 세상에서 네가 제일 찌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자. 아니 소송까지 하고 법원까지 온마당에 뭔 개소리야. 너도 나한테 위자료 달라고 소송 걸었잖아. 뭐 견줄 것도 없었지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응? 됐고, 너네 엄마 끼고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으면서 살아. 난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둬. 너네 엄마 비위 맞춰주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랄게.
그렇게 이혼 판결이 났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한동안은 고생했어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찾아오고 친정집에도 매일 같이 찾아오며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정말 짜증났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과 통신 제한까지 걸어버렸어요. 법적인 조치를 하니 더는 어쩌지 못하고 종종 친정엄마한테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차단시켜버렸죠. 저는 친정엄마와 같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제가 SNS로 홍보도 많이 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기사님들뿐 아니라 관광객, 젊은 사람들, 고객층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지역 맛집에 선정되기도 하고 깨끗한 먹거리 식당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저도 열심히 일 배워서 식당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뒤로는 남자라면 아주 치가 떨려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남자 생각도 딱히 없고 이번 기회에 하고 싶던 일 마음껏 하며 살아보려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신뿐이니 오롯이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신다면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멋진 나날이 계속 될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아주 뻔뻔한 데다 일상이 거짓말인 손아래 동서의 잘못을 제대로 폭로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서방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기만한 손아래 동서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에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그런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고 본인 업보를 치르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장 보고 왔더니 집에 없네? 휴일이잖아. 친구 잠깐 만나러 왔지. 왜? 내가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 신경 쓰라고 몇 번을 말해. 휴일이라서 쉬는 건 좋은데 몰래 라면에 막걸리까지 먹냐.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올 때 콩나물이나 사와. 내일 해장국이라도 해줄 테니까. 아니, 내가 라면에 막걸리 먹은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환기도 다 철저하게 했는데. 그릇 설거지 어설프게 해서 티슈로 닦아보니까 빨간 기름 묻어나더라. 그리고 막걸리는 당신 라면 먹을 때 꼭 챙겨 먹는 사람이잖아. 슬리퍼 대충 신는 거 신발장에 꺼내져 있길래 가까운 슈퍼라도 다녀왔다 했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주부가 아니라 흥신소 일을 해야 했어. 장인어른이 형사시라 핏줄을 물려받았나? 이런 거 아주 귀신이란 말이야. 그렇게 띄워줘봤자 별로 달갑지도 않으니까 좋게 말할 때 건강 챙겨, 알겠어? 어이구,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그래도 내가 진우보다는 훨씬 슬림하고 건강하잖아. 서방님이야 애당초 요리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면 나도 똑같이 해?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진우 이제 결혼했는데 손아래통서 막 쥐잡듯 잡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아무한테나 잔소리 하나. 그럴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괜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자. 아빠를 따라서 경찰 쪽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좋은 주부가 되기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촉 좋다는 얘기를 듣던 저였지만 주부가 되고부터는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을 파악하는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 결혼하고부터 손아래 동서가 생기고 나서는 좋은 촉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고속버스 예약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죄송하지만 점심같이 식사하기로 한 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이가 대신해서 자리 비우는 거로 좀 사정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일정 안 되면야 당연히 가야 하는 건데 버스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아마 한 1시 30분이나 40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요? 시간을 왜 애매하게 말해? 가서 표 끄는 거 아냐? 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표 끄는 시간 확인을 하기가 애매해서요. 왜 시간 궁금해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춧가루 좋은 데서 건져왔다고 전해주라고 했던 거 생각나서. 동서 안 급하면 그거 전해주기라도 하려고 그랬지. 괜찮아요. 이번만 들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뵈려고 자주 올 건데요. 정 그러시면 그이한테 또 부탁해도 될 일이고요. 동서 말이 맞긴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 예매한 시간이 1시 30분쯤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오늘 같은 날에는 보통 3시 이후에야 버스가 운행됐던 것 같거든? 그럼 충분히 같이 식사하고 갈 시간 되지 않을까? 3시나 1시 30분이나 뭐 큰 차이가 있나요? 1시간 30분이면 식사를 3번은 먹을 시간이니까 하는 말이지. 가족 모일 때마다 바쁘다 자꾸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리 지키는 거 어떨까? 솔직히 동서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찍 빠지려는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젠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 형님. 제가 지금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 버스 예약해둔 거 맞고 일찍 타고 가는 것도 맞아요. 운행 시간 같은 것도 버스 회사 방침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전철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동서 버스 타고 가는 곳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시간 언제인지 확인하고 여유되면 식사하고 갈래? 이미 그이한테 말 전해놔서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실 텐데 저 거짓말쟁이 만드시게요? 사람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원래 또 이런 건 흐지부지한 편인 거 아시잖아요. 동서가 대학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그랬나? 거기 분위기가 선후배간 서열 철저히 따지는 거로 아는데 가족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만큼의 절반 정도만 하자. 나도 빡빡한 사람 아니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이 좀 있다 뿐이지 잘 챙겨주시고 좋은 분이야. 같이 자리하기 불편하다고 자꾸 빼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제가 연극 영화과 나온 건 왜 거론하세요? 설마 제가 가족들한테 연기라도 하고 거짓말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왜 아니겠어. 딱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달라고. 가족들끼리 모일 때라든가 김장을 하는 등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빠져대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을 가족들은 이해해줬지만 저는 참고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지적해도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손아래 동서의 거짓말로 힘든 것은 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서방님이 어느 날인가 고민을 상담해왔습니다. 형수, 제가 형한테는 이런 말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한 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 사소한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또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가령 핸드폰 같은 거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보려고 하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사귈 때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먼저 보여주던 사람인데 그러는 게 이상해서요. 또 저랑 같이 본 영화 아닌데 착각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확실히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모호하기는 한데요.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일 때도 저 남겨두고 맨날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로야 엄마 잔소리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엄마 없을 때도 내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동서가 좀 자주 빠지긴 했죠. 형수, 제가 지금 의처증인 건 아니겠죠? 저 요즘 일도 안 잡혀서 요리하다가 실수하고 손가락까지 칼에 베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늦을 때면 집에서 다른 놈이랑 놀아났었으려나 싶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진정부터 하시고요. 만약 진짜라는 거 밝혀지면 어떡할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애도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수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촉도 좋으시니까 이런 일도 잘하실 것 같아서. 평범한 주부로서 내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손아래 동서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과 서방님의 간곡한 호소에 마지못해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손아래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전 서방님에게 힘든 진실을 전달드려야만 했죠. 서방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가 바람 피운 건 확실하네요.
일 나가신 동안 몰래 따라가 봤더니 모텔에 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수. 덕분에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해졌어요. 일단 왜 그랬는지 얘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혼 도장 찍으려고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서방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형 비롯해서 가족들한테는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것 같아서요. 이런 일은 원래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이혼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방님은 결국 저의 의사를 따라 가족들에게 손아랫 동서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당연히 손아랫 동서는 이혼을 당할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손아랫 동서가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인지 서방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아랫 동서의 호소가 연기라는 게 훤히 보였기 때문에 언제고 이런 일이 재발할 거로 생각했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진우가 많이 힘들어해서. 설마 동서랑 이혼하라는 거 그만 말하라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가족들 모일 때마다 자꾸 그 얘기 꺼내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잖아. 그게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지 다들 몰라서 그래. 다신 바람 안 피우겠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 다 거짓말 같더만. 보나마나 이혼하면 위자료 물어줄 거 걱정해. 그 유부남이라던 상간남 쪽 걱정돼서 매달리는 거 아냐. 매일 핸드폰도 확인받고 어디 갈 때마다 꼬박꼬박 확인받고 그런다던데.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핸드폰 확인받는 거야 기록 같은 거 지우면 그만이지. 어디 갈 때마다 확인받는다고 쳐도 눈앞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 이상 모를 일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그냥 내가 붙어 다닐까? 진우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리고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다들 순진에 빠져서 약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거 내가 밀착 마크 할 테니까 맡기기나 해.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무르게 대처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손아래 동서가 10분 단위로 자기의 일정을 사진으로 보고하는 걸 자처했다는 것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심을 시켰다가 언제고 또 상간남을 만나러 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장해야 잠잠하지만 언제고 사고를 칠 거라고 예의주시한 지 1년여쯤 지났을 때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 어머님, 지금 아주 편찮으시다는 소식 전해 들었지? 서방님은 지방에 재료 보러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던데 같이 올래? 아니면 따로 올래?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지체할 수 있나요? 저도 당장 병원 가볼 생각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어. 동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늦어서 내가 걱정돼서. 저 많이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형님. 어머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순간까지 제가 늑장 부리진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줘. 나는 곧 도착인데 상태 보다가 동서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할게. 손아랫 동서 역시도 임종을 앞두신 시어머니를 두고 헛짓거리를 하지 못하겠지 생각하던 중 어머님은 가족이 다 모이기도 전에 임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전했는데도 손아랫 동서는 여전히 어머님이 있는 병실로 오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연락해도 받지 않는 모습에 대체 이게 뭘까 의심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해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아 상간남과 손아랫 동서가 관계를 맺었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심각한 날,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야말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이한 직감 때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상간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손아랫 동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어디길래 이렇게 도착이 늦어? 어머님 돌아가시는 마당에 마지막 못 지켰으면 빨리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서방님도 지금 지방에서 거의 다 올라왔다던데 마중이라도 하러 간 거야? 아니요. 그 이 마중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충격이 커서요.
어머님이 힘드셨던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택시 타고 가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다 탈진을 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응급실 아니네요. 다행히도 기사님이 바로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기사님이네. 전화번호 알려줘. 따로 사례라도 해야겠다. 아니요. 정말 선의로 한 거라면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보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거동해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어떡하죠? 의사 말로는 적어도 1시간은 넘게 정향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동서, 어머님 돌아가신 게 많이 힘든가 봐? 울다가 탈진해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제가 내색은 안 했어도 어머님 얼마나 따랐는지 잘 아시잖아요. 가시는 길 같이 못 있어드려서 너무 죄스러워요. 그렇게 몸 안 좋아지신 것도 다 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허이구? 말하는 것만 보면 아주 양심가 나셨네. 야, 이년아. 어머님 때문에 울다 탈진한 년이 응급실 실려간 척은 왜 하니? 상간남이랑 놀아나고 있으면서 왜 지극정성인 척 하냐고. 형님?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간남이랑 놀아나다뇨. 저 지금 응급실인데요? 좋아. 그럼 응급실인 거 믿어줄 테니까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나는 그거 동서가 알리바이용으로 찍어뒀다는데 전 재산도 걸 수 있거든. 저도 많이 힘든데 형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사람 힘들다는 거 안 믿어주시냐고요. 저 정말 응급실 맞거든요. 헛소리 하지 말고 모텔 밖으로 나오기나 해. 너랑 상간남이랑 손잡고 모텔 들어가던 거 다 찍어놨으니까. 와, 설마 어머님 돌아가신 마당에 저 따라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 네 거짓말에 또 가족들 속아 넘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잘못 아닐까? 형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일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제 일까지 또 겹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너 같은 거 이제 동서로 두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 잘난 연기력으로도 가족들 못 속일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형님, 제가 잘못했다고요. 설마 하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에 불륜을 저지를까 싶었던 점을 노렸다가 제게 발각이 됐던 동서. 서방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버림받는 바람에 돈도 날리고 인생도 아예 망가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일상이 거짓말이던 손아래 동서를 떼어낼 수 있게 되어 통쾌한 기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제법 크네요.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손아래 동서와 같은 인성 파탄난 여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생각을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시는 집 몇 평이야? 짱 넓고 좋더라.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50평은 넘는 것 같고 64평 정도였나? 두 분은 무슨 복이 있으셔서 서울에 그렇게 큰 아파트를 갖고 계실까?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지? 나 같은 거지 새끼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기분일 거야. 갑자기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비하해?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파트 가질 수 있어. 우린 틀렸어. 결혼할 때 부모한테 집 한 채 물려받고 시작해도 부족한 게 인생인데 우리는 전세 얻을 돈도 없어서 죄다 은행 빚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젊어서 사기당해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내 인생 초라하다 진짜. 자기도 나도 아직 젊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금방 대출금 갚을 수 있을 거야. 당분간 전세 살다가 괜찮은 매물 나오면 자가로 갈아탈 수도 있고. 자기는 머리가 꽃밭이야? 현실 감각이 없다 못해서 마이너스네. 처음에 전세로 시작한 부부가 어떻게 자가로 갈아탈 수 있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를 텐데.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걸? 자기는 집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지금 우리 나이에 서울에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된다고. 주위를 좀 둘러봐. 우리보다 젊은데 집 가진 부부들 생각보다 많거든. 자기처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랑은 얘기하기도 싫어. 저번 주 로또 당첨이 됐었어야 하는데.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지? 나는 돈도 없고 운도 지지리도 없네.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버릴란다.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서 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항상 칭찬했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한 푼 없었어도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자기 인생과 남 인생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도 해주고 현실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남편의 자기 연민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혜선아, 엄마랑 아빠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다. 너희 아빠 건강을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기로 했단다. 갑자기 제주도에 내려가신다고? 그래, 거기에 엄마 사촌 언니가 살고 있잖니. 지금 남는 집이 한 채 있다고 거기 내려와서 살면 딱 좋겠다고 하더구나. 너도 알겠지만 제주도 생활이 너희 아빠 평생의 소원이었잖니.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못 이뤘지만 이제는 너희 아빠 소원 들어주고 싶구나. 알겠어요. 걱정은 되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믿고 따라야지 어쩌겠어. 고맙다. 그리고 서울집 말인데. 제주도 내려가서 안 올라오실 생각이면 서울집 파셔야지. 그거 팔아서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파니? 엄마 생각에는 너니가 들어와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은행 대출이자만 줄어도 너네 생활 편해질 거 아냐. 나는 엄마 아빠 도움받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 네 맘은 알겠어. 그런데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차 서방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너네가 들어와서 사는 걸로 하렴. 제발 부탁이다. 저는 젊어서부터 부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립심을 잃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 서방, 우리 혜선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우리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집에 자네랑 혜선이가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상준 씨 생각은 어때? 나는 솔직히 탐탁치 않거든.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무슨 소리야. 자기는 좀 가만히 있어. 장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사 들어가면 될까요? 갖고 있는 짐 정리해서 내려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차 서방도 그 정도면 전세집 정리하기에 충분하겠지? 엄마, 저희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다니까. 한 달까지야 필요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집 비워만 주신다면 저희가 얼른 들어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상준 씨, 내일 당장 집 비우라는 게 말이 돼? 혜선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차 서방 생각이 그렇다면 되는 대로 일찍 정리하고 집 비워주겠네. 어느 정도 살다가 명의 변경도 해줄 생각이야. 그럼 정말 땡큐죠. 그럼 앞으로 그 집은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그래, 너희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안 그래도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살 때보다야 낫겠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 친구 중에 명의 변경이나 증여세 관련으로 빠삭한 애가 있거든요. 바로 연락해서 명의 변경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며칠 만에 명의 변경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영 찜찜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고는 해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 집인 건데 마치 자기 집이라도 생긴 것 마냥 들떠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명의 변경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공원 산책 중.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눈빛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내 얼굴에 자가 보유자라고 써 있나 봐. 자가 보유자라니 잠깐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것뿐이잖아. 내가 명의 변경 서류 다 줬잖아. 아직도 제출 안 했어? 증여세부터 이것저것 내야 할 게 많더라고. 아직 정신이 없어서 안 냈어. 장난하냐? 내가 그것부터 처리하라고 했잖아. 당장 내일 가서 서류 제출해.
알았어.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이야?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내 명의인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가 자가 보유하게 된 건 아니잖아. 우리 부부잖아. 너랑 좀 살다가 이혼해도 그 집 가격 반절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자가 보유나 마찬가지지 뭐. 뭐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자기랑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것보다 우리 생산적인 대화를 좀 해보자. 이 집 우리한테도 너무 큰데 이대로 두기는 아깝지 않아? 남는 방은 월세로 돌릴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 계시다가도 가끔 서울 올라오실 거 아냐. 그때 쓰시겠지. 1년에 한두 번 올라오실 때 쓰려고 방을 비워둔다고? 내 상식에는 이해가 불가능한걸? 장모님 장인어른은 모텔 가서 주무시라고 해. 서울 바닥에 남는 게 모텔인데 굳이 우리 집 오실 필요는 없잖아. 차상준, 정신 차려. 이 집 우리 엄마 아빠 집이야. 그런데 당신들 집 놔두고 모텔 가서 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 밑에서 종속된 삶을 살 거야? 집 주셨으면 끝이야. 이건 우리 집이라고. 한번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절대 양보 못해. 이건 내 거야. 돈에 욕심 있는 것도 좋고 야망 있는 것도 알겠는데 부모에 대한 예의도 없니? 예의가 밥 먹여주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거든. 이 집 이용해서 월에 200만 원만 내 통장에 꽂히면 좋겠다. 그럼 바로 회사 때려쳐야지. 그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도 간과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기에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매일매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그이가 너무너무 이상해. 요즘 그이 하는 행동 보면 그냥 미친 사람 같다니까. 아무리 우리 아빠랑 안 친했어도 그렇지. 자기 부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로또라도 당첨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실실거리면서 다닐 수가 없어. 차서방이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로또 당첨되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다 쓸 인간이야. 돈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입만 열면 돈 돈 돈.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다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로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로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렇다니까? 엄마 뭐 아는 거 있어요? 나는 너도 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어. 엄마가 보여준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장모님, 혜선이 말로는 장인어른 앞으로 생명보험이 있다던데요. 그거 받으셨어요? 아직은 못 받았고 곧 받게 될 거야. 왜 그런가? 그거 저 주셔야겠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제가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잖아요. 그런 큰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날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괜찮네. 젊어서부터 돈 관리는 내가 해왔어서 굳이 차서방한테 맡기지 않아도 괜찮아. 장모님, 이제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노후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결국 제가 장모님 노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돈 주시면 제가 장모님 남은 인생 책임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장인어른 생명보험금 저 주세요. 자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그렇다니까요.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장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돈 입금하세요. 아참, 장모님도 생명보험 들어놓으셨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장모님도 생명보험 하나 드세요. 제 친구 중에 보험하는 애 있거든요. 제가 장모님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아니, 나는 괜찮아. 장모님도 좀 있으면 저승길 가실 거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뭐라도 베풀고 가면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생명보험 하나 드시고요. 수익자 이름에는 제 이름 쓰세요. 혜선이 걔는 777 못해서 돈 관리 제대로 못하거든요. 제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생명보험금 똑소리 나게 관리할 테니까 저 믿고 맡겨주세요. 엄마, 그래서 아빠 생명보험금을 차서방한테 줬어요? 하도 달라고 성화길래 일부만 보냈어. 그럼 아빠 생명보험금을 자기가 받아놓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네. 그 인간 머리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하잖니. 엄마, 설마 그 말을 진짜 믿는 건 아니죠? 나도 눈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전부 믿겠어. 그래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확인해 봐야지. 어쩌려고 그래? 또 싸우려고? 싸워서라도 그 인간 진심을 확인해 봐야지.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얘기해 봤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 떠본 것이었죠. 상준 씨,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몸도 많이 안 좋고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너무 좋지. 집도 횡했는데 잘 됐다. 월세는 200씩만 달라고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월세를 받겠다니? 남의 집에 살 거면 월세를 내야지. 이 집 엄연히 우리 집이고 장모님이 사용할 권리 없거든. 염치 없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사시겠다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허락은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월세는 내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이거 완전 쓰레기 새끼네? 우리 엄마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새끼야. 뭐? 너랑 나랑 이혼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럼 위자료로 집값 절반은 내놔.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 집 아직 명의 변경 안 했고 엄마 거거든? 근데 너한테 위자료를 왜 주냐?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밀린 월세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너 아직도 명의 변경 안 했어? 그때 분명히 나한테 한다고 했잖아. 너는 손이랑 발이 장식품이냐? 내 말 한마디만 믿고 등기부 등본 확인도 안 해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집 우리 엄마 집이야. 너는 여기서 살 권리 따위 없으니까 썩 꺼져.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화 풀어. 장모님 모시고 싶으면 내가 월세 안 받고 여기 살게 해드릴게. 내가 그것만 갖고 그러는 게 아냐. 네가 우리 아빠 생명보험 가져간 거. 우리 엄마한테 생명보험 들라고 강요하면서 수익자 이름은 네 이름으로 하라고 한 거. 전부 다 알고 하는 소리야. 너라는 인간한테 정내미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 당장 꺼져. 우리 이혼이야.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저 몰래 주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더군요. 맨날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본인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됐다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 사연을 통해 결코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그 인간이 잘못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완벽했다고 생각한 제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을 남긴 것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과 제가 어떻게 만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동안 해외여행 숱하게 다녔어도 한 번도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번호 교환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와서 따로 연락해서 이렇게 만남 가진 건 지연 씨가 처음이에요. 저도요. 사실 저희 만났던 그 리조트가 한국 사람 거의 안 오는 곳인데 거기서 민석 씨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네요. 그 리조트가 가격대가 높아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기는 하죠. 저야 워낙 자주 가니까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요. 거기 자주 가세요? 여행 좋아하시나 봐요?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재산이 좀 많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상속자였거든요. 돈은 많은데 가족이 없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히 해외에서 제일 비싼 리조트 예약하고 제일 비싼 항공권 예매해서 날아가서 쉬고 오곤 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제 가족 얘기만 했네요. 죄송해요. 지연 씨 가족 이야기 듣는 거 정말 재밌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고 지연 씨가 늦둥이 외동딸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집안도 그럭저럭 사는 편인데다가 외동딸이라서 귀여움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공부도 교우 관계도 항상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번아웃이 오면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떠나곤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민석 씨를 만나서 여행이 더 재미있어졌지 뭐예요.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것 치고 저희 참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죠? 지연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계속 만나보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민석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니 정말 행복하네요. 제가 이번 주말에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요. 계산은 전부 제가 하는 거니까 지연 씨는 몸만 오세요. 오늘 밥값도 전부 계산하셨잖아요. 계속 사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지연 씨도 부족함 없이 잘하셨다니까 저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그동안 어디다 써야 할지 몰랐었어요. 제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고 그런 사람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으니 제발 사양 마시고 편하게 저 만나주세요. 저와 민석 씨는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조금 속물 같은 생각이지만 젊은 사람이 그런 곳에 올 정도면 저와 재력이나 집안 환경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놓고 만난 건 사실입니다. 민석 씨는 경제 사정은 저와 비슷하지만 부모도 형제도 없이 외롭게 자랐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내 친구랑 같이 식사 한번 할까? 자기가 다닌다는 그 공기업 말야. 사실 내 친구 아빠가 거기 사장이거든. 아무래도 어렵겠어. 사실은 나 결혼하기 직전에 거기 그만뒀거든. 직장을 그만두다니? 사실 자기한테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비밀이 있어. 나 사실 뇌에 커다란 종양이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거든. 뇌종양이라니? 그게 사실이야? 자기 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런 엄청난 병을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약 먹고 잘 관리하면 괜찮아. 자기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미안해. 안 되겠어. 우리 아빠가 아는 의사분이 계시거든. 거기서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자. 절대 싫어.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단 말이야.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아이 같은 소리야? 자기 이제 싱글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나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병원 예약 잡을 테니 같이 가자. 싫다니까. 병원 갈 바에는 죽어버릴 거야. 내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예약 잡아보던가. 자기,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세상 스윗하고 부드럽고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병원 안 가. 알았어, 알았어. 병원은 일단 더 이상 가자고 얘기 안 할게.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여태까지 출근한다고 나가서 어디를 갔던 건데? 그냥 뭐 산책도 하고 꽃향기도 맡고 그랬지.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내 마음도 아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직장 얘기는 언급하지 말자. 나 정말 힘들었어. 알았어, 미안. 그런데 우리 결혼식 때 온 화환이랑 직장 동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결혼식 직전에 그만둔 거라 다들 와준 거지. 지금 내가 아프다는데 그런 게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거지. 자기랑 이런 얘기하면 나 머리 아파. 나 쉴 거니까 연락하지 말아줘. 결혼하기 전에 민석 씨와 결혼 후에 민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회사도 안 나가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완전히 집에서 노는 백수가 된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 거 알지?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분리수거 좀 처리해줘. 싫어. 당신이 집에 와서 해. 내가 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집에 있으면서 분리수거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건강관리하고 명상하고 요가하느라 1분 1초도 남는 시간이 없어. 분리수거 같은 쓸데없는 일은 한가한 당신이나 해.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내가 진짜 한마디만 할게. 당신 방이랑 당신이 지나간 자리들,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워. 집에 있을 거면 인간적으로 청소는 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내가 생각해도 우리 집이 더럽기는 해. 그래서 내일부터 가정부 오라고 불렀어. 내가 가정부 부르는 거 싫다고 했잖아.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자기 없는 시간에만 오라고 할게. 나는 한 번도 내 손으로 청소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가정부 꼭 불러야겠거든. 저도 남편이 왕자님처럼 곱게 자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 청소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가정부까지 부른다는 게 정말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안방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또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안방에서는 잠만 자고 본인의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굳이 남편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가정부로 오는 소연 씨 말야. 일 제대로 하는 건 맞아? 도대체 집이 깨끗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지저분해진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우리 집을 쓸고 닦고 하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일 잘하는 가정부한테 꼬투리 잡는 거, 그것도 갑질의 일종이야. 창틀에 먼지가 가득하고 욕조에는 여전히 물대가 끼어 있잖아. 돈을 주고 사람을 불렀으면 이 정도 청소는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연 씨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어. 절대 안 돼. 내가 대신해서 열심히 청소할 테니까 바꾸지 마. 어? 자기가 웬일이야? 아무튼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안방 CCTV 녹화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가정부는 신혼집 안방 침대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에라도 남편과 가정부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불륜 장면 외에도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 어제 보니까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오셨던데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가정부 일하면서 핫팬츠 입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사모님이 뭔데 제 옷차림까지 지적질이세요? 그거 갑질인 거 알아요? 갑질이라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청소하러 오면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오면 누구라도 오해하지 않겠어요?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옷차림이어서 말해요. 이제야 좀 머리가 돌아가세요? 나 당신 남편이랑 사랑하는 사이야. 핫팬츠도 네 남편이 좋아해서 입은 거예요. 이러고 엉덩이 살랑거렸더니 자기 전 재산 나한테 상속해준다고 하더라? 이제 네가 나한테 갑질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집 사모님은 내가 될 테니까. 지랄도 이 정도면 정성이네. 야, 내 집에서 개백수 새끼 데리고 같이 꺼져. 뭐? 꺼지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 집이랑 니네 부부 재산 전부 우리 민석 씨 거잖아. 애잔해서 말도 안 나오네. 저기요. 그 집도 내 거고요. 김민석 그 인간 가진 거 한 푼도 없거든요. 너야말로 헛소리 하지 마. 우리 민석 씨는 벤처 사업체 운영하는 천재적인 IT 개발자거든. 너한테는 그렇게 말했니? 나한테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놀고 먹는 한량이라고 했는데? 김민석 그 인간 허언증이야. 입만 열면 뻥이라고. 너한테는 지가 뇌종양이라는 헛소리는 안 했나 보네? 그건 모르는 소리고 부인이 불임이라 곧 이혼할 거라면서. 자기 아이만 낳아준다면 나한테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준다고 했단 말이야. 나 불임 판정 받은 적 없고 그 인간 강남에 빌딩 없거든. 빌딩은커녕 그동안 내 앞에서 부자인 척 하느라 사용한 사채빚만 수억 원이야. 나 그 새끼랑 이혼할 건데 너 같은 멍청한 애가 불륜이라는 건덕지까지 만들어줘서 참 고맙네.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둘 다 걸어버릴 거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내 앞에서 불쌍한 척해도 소용없어. 내 입장에서는 김민석이나 너나 다 똑같은 가해자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 내가 불쌍하지.
유부남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고 핫팬츠 입고 엉덩이 흔든 너는 하나도 안 불쌍해. 그니까 내 앞에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말고 꺼져.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공기업에 다녔다가 뇌종양 때문에 그만뒀다는 것도 뻥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면서 사용한 사채빚이 불어나자 그걸 갚으려고 제 화장대에 있는 보석들을 몰래 가져다 팔다가 뒷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자기한테 걸맞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할아버지 재산 얘기와 뇌종양 얘기는 거짓이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 그러니까 제발 날 용서해줘. 허언증이 그 정도면 병이야. 나한테 용서 빌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 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리조트에서 당신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당신만을 사랑했다고. 마이너스 빚만 가득한 애가 그 리조트에 왜 왔니?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거기 가서 돈 많은 여자 꼬셔보려고 온 거 맞잖아. 내가 바보같이 너 같은 놈한테 농락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안 풀려. 그래놓고서는 가정부를 불러서 바람을 피워? 내가 널 지금까지 살려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마음 같아서는 지옥불로 떨어뜨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가정부 일도 전부 다 오해야. 걔가 일부러 야시시한 옷 입고 와서 날 꼬신 거라고. 나는 선량한 피해자야. 네가 선량한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판사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겠지. 더 이상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너 같은 정신병자랑 더 이상 말해봐야 내 정신만 피폐해지는 기분이야. 소송 결과는 당연히 저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마음의 상처는 남더군요. 제가 어쩌다가 그런 인간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했는지 아직까지도 너무 분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면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허언증에 걸린 인간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자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진상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는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미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을 겪어봤기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절대 놀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저의 멘탈을 돌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 인간들, 전 남편과 전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달이 용돈 드리기로 했어. 불만 없지? 있어도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님 용돈 문제를 결정하는 게 어딨어?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데? 달에 30만 원? 너는 우리 엄마가 걔보다 못하냐? 옆집 걔한테 용돈을 줘도 30보다는 많이 주겠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걔보다 못하다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 거야? 깔끔하게 달에 200씩. 당신 진심이야?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거 잊었어? 월에 200만 원이 남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용돈을 드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마이너스 통장 뒀다가 어디다 쓸래? 그거는 비상용으로 사용해야지. 어머님 용돈 드리겠다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네 머리로 도대체 뭐가 이해가 되겠니? 아무튼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따르도록 해.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명절에 1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어? 얘가 진짜 험한 말 나오게 하네. 야,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냐? 그리고 니네 집에서는 용돈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 우리 엄마는 용돈 받고 싶다고 했거든. 니네 집에서 먼저 거절한 걸 왜 나한테 따지고 난리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다는 용돈도 다 거절하고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외식값도 다 내주시고 음식도 한 보따리 싸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데도 용돈을 200만 원이나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걸 고지곳대로 따르고 있는 남편의 행동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 고맙다. 그 집은 잘 쓸게. 네? 그 집이라니요? 니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니네가 사는 그 집 놔준다며. 아유 참. 내가 며느리 복이 많아서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네 마음 고맙게 받으마.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요? 우리 진호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하여튼 고맙다.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빼고 진호 씨랑 어머니랑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님한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더군요. 어머님 말로는 우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어머님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다니시는 병원이 이 근처잖아. 매일 왔다 갔다 거리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 들어와서 사시라고 했지. 우리는 작은 평수로 이사 가면 되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말이 돼? 지금 말하고 있잖아. 먼저 말하나 뒤에 말하나 결과는 똑같은데 뭐가 문제야? 당신 정말 사람 미치게 할래? 우리 집 문제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잖아.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이 집 산 거 잊었어? 당신이야말로 말 좀 똑바로 하시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산 거잖아. 대출금은 나도 갚고 있고. 그럼 당신 집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이 집에 들어간 내 돈도 결코 적지 않다고. 그래도 명의는 내 거거든. 그럼 내 집이지 뭐. 억울하면 네 이름으로 사지 그랬냐? 뭐라고? 그래서 기어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사를 진행시키겠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한번 결정한 건 절대 안 바꾼다고. 그러니까 자꾸 입 아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사 준비나 해. 이사 갈 집은 내가 알아봐서 계약할게. 내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고맙지? 제발 너도 정신 차리고 남편 고생하는 거 칭찬 좀 해줘라, 응? 이런 짓을 벌여놓고도 칭찬을 바라는 게 제정신이냐? 너 정말 어디 모자란 거 아냐? 너 그게 지금 고생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야?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저희의 감정의 골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뻔뻔한 시어머니, 제멋대로의 몰상식한 남편. 저는 그 두 사람한테 몇 년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칩거하다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베이커리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안 부모님의 지원으로 수도권 근교에 작은 레터링 케이크샵을 차렸습니다. 민정아, 가게는 잘 돼가니? 네, 저 엄청 바빠요. 한번 주문했던 고객이 또 재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든 게 너무 예쁘대요.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소질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 다음 달부터는 월세 제가 낼게요. 더 이상 가게 월세까지 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가게 주인이 제가 이혼하고 나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걸 알았는지 월세를 더 깎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가게 계약할 때 보니까 인상도 참 좋던데. 그 후로 몇 번 만나보기는 했니? 본인 직업이 따로 있고 이 건물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래요. 그래도 가끔씩 와서 건물 관리하고 세입자들 고충도 들어주고 그래요. 옆 가게 언니 말로는 사람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봤을 때는 말이야. 그 사람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널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 하던걸. 게다가 본인이 나서서 월세까지 깎아주겠다니. 이게 보통 애정이니?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전 부인한테 완전히 질려서 이혼했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도 더 이상 다른 사람 만날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돈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사실 가게 건물주인 성현 씨와 저는 조금 애매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지만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다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서 누구도 선뜻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민정 씨, 내일 가게 휴무일이죠? 시간 괜찮으시면 근교로 드라이브 가실래요? 제가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머, 제 가게 휴무일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요. 민정 씨 쉬는 날에 제가 힐링시켜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가게가 잘 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힐링 타임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치만 저랑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혹시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편하게 거절해 주세요. 저는 민정 씨가 편하고 행복하기를 바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현 씨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 관계가 아무래도 건물 주인과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고요. 성현 씨도 그렇지만 저도 이혼한 적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고요. 그런 거라면 일단 이번 한 번만 절 만나주세요. 만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날 저희 둘은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둘 다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를 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우리 진호 소식 들었니? 소식 들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정이 없니? 소식은 들었는데요. 제가 왜 어머님께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빚을 지고 해외로 튀었는데도 너는 내 생각도 안 했단 말이니? 나한테 용돈을 줄 아들이 없으니까 네가 대신해서 나를 부양해야 하는 거잖니.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저랑 그 인간, 그리고 저랑 어머님,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그놈의 용돈 타령하면서 절 괴롭히시더니 이제 와서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우린 가족이잖아. 한번 고부 관계는 영원히 고부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가 가만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너랑 우리 아들 이혼했다고 해도 어쨌든 한 번 혼인신고한 이상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진호 마누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달달이 용돈 보내. 너 그거 무슨 케이크인가 뭔가 만들어서 돈 잘 번다는 소문은 내가 다 들었다. 이혼하고 나서 저 힘들게 살 때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를 하시더니 제가 가게 차리고 돈 번다는 소리 들으니까 욕심 나셨나 보죠? 꿈 깨세요. 제가 남는 돈이 있어도 걔한테 주고 말지. 어머님한테는 안 드리니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거사. 저는 전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성현 씨는 지인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자기야,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가진 그 건물 있잖아. 자기 가게 있는 곳, 그거 자기한테 넘겨주고 싶어. 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라. 결혼 선물로 건물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 나 그런 거 바라고 자기랑 결혼한 거 아니란 말야. 자기 성품이야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거였어. 정말로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면 꼭 그걸 주고 싶었거든. 자기는 마침 거기서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만큼 적임자가 없어. 자기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건물 관리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 작업은 내가 전부 다 처리할게.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폈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저는 제가 남편의 건물을 넘겨받았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건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이번에 건물 샀다며 알들살들 열심히 살더니 정말 축하한다.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나다, 네 시어머니. 네가 용돈을 안 줘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단다.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니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마. 그 대신 그동안 밀린 용돈은 안 줘도 되니깐 네가 가진 건물 1층은 나한테 다오. 우리는 한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니?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당신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고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너 내가 한 말을 잊었니?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야.
우리 아들은 이제 나를 버렸는지 연락조차 없구나. 이 하늘 아래 가족은 너랑 나밖에 없는 거라고. 아닌데요?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뭐? 저 이미 재혼했어요. 제가 가진 그 건물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남편이 넘겨준 거예요. 저한테서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뽑아가려고 혈안이었던 이진호 그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너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재혼을 해? 그 결혼 인정 못해. 너는 영원히 내 가족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 내가 건물 가진 거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미행했어? 내가 한가하게 네 미행을 할 사람처럼 보이냐? 얼마 전부터 이상한 차 한 대가 날 따라다닌다고 느꼈거든. 그런데 그게 설마 당신일 줄이야. 아들이 빚지고 해외로 도망가고 당신 가진 돈도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나한테서 뜯어가려고 생각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난 이혼한 그 순간부터 당신이랑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착하고 예쁜 민정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건물 1층을 주는 게 무리라고 생각되면 가게 자리 하나만 줘.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 돈 생기면 걔한테 줄지언정 당신한테는 못 준다고 했죠? 가게 자리가 남아서 먼지가 천장까지 쌓이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 주지는 않을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제 인생에서 제발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서 아주 험한 꼴 보게 할 거니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이후 시모의 재산까지 가져다가 전부 어딘가에 몰빵 투자를 했고 그게 잘못돼서 시모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 남편은 그 길로 해외로 잠적해버렸고 전 시모는 저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하지만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나자 제 인생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